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겨울 저녁, 차가운 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갔다. 9살 소년 이영호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밝고 씩씩하게 웃던 아이였지만 그날 이후 그의 모습은 부모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집안에서는 부모가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는 아이, 혹시나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가슴속을 조여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늦은 놀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마음속 불안은 공포로 변해갔다. 아파트 단지 곳곳을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계단, 복도, 주차장, 놀이터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지만 소년의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았다. 부모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물었지만 단순히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기억만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1991년 당시 CCTV는 일반화되지 않았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다. 경찰 수사는 주민 탐문, 목격자 진술, 발품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든 순간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다. 돈을 준비해라. 짧은 몇 초였지만 부모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범인은 7천만 원을 요구하며 경찰 신고 시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협박했다. 부모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경찰과 상의하며 대응했다. 범인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일부러 변조된 듯 했으며 통화는 항상 12분으로 제한됐다.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며 통화 장소를 바꾸고 부모와 경찰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매 통화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부모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범인의 통화 패턴을 분석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중전화 위치, 통화 시간, 목소리 특성을 토대로 범인의 동선을 추정하고 단지 주변 상점, 주민, 버스 기사, 택시 기사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단지 주변을 탐문하고 목격자 진술을 재조사하며 사건 현장을 재현하면서도 단서 하나를 얻지 못했다. 부모는 통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아버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제발 내 아이만은. 어머니는 아이의 사진을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범인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부모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 형호는 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경찰은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공중전화 위치와 통화 시간, 목소리 특성을 분석했다. 심리학자와 함께 범인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추정하며 부모에게 통화 시 행동 지침을 전달했다. 수사팀은 공중전화 주변을 탐문하고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며 재현 수사를 진행했다. 주민과 상인, 택시기사, 버스기사까지 조사하며 범인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계획적 범행과 지능적 행동에 깊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2월 초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압구정동과 한강 인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수색을 확대했다. 공중전화 위치 추적, 목격자 인터뷰, 아파트 단지 주변 차량 이동 기록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 부모는 매일 경찰과 함께 통화를 기다리며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았다. 통화는 짧지만 강한 압박을 주었고 부모는 범인의 요구를 따르면서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월 31일 사건 발생 이틀째 아침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 사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공포와 불안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목격자 진술과 주변 탐문을 바탕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지만 범인은 매번 다른 공중전화를 사용하며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날 부모에게 걸려온 전화는 단 몇 초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강렬한 긴장감을 동반했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전해졌다. 아들은 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말 한마디, 호흡 하나에도 부모의 심장은 조여왔다. 아버지는 손에 쥔 돈 봉투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경찰과 어떻게 대응할지 초조하게 상의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사진을 껴안고 눈을 감은 채 제발 무사히 돌아오길 속삭이며 기도했다. 경찰은 통화 내용과 공중전화 위치를 철저히 분석하며 범인의 심리와 패턴을 재구성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전문가와 함께 범인의 목소리 톤, 호흡, 단어 선택, 통화 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부모를 협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조절한 흔적까지 포착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자임을 확인했다. 범인은 아동 심리를 이용하고 부모의 심리를 조종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데 능숙했다. 수사팀은 당시 수많은 공중전화 위치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를 만들어냈지만 단서 하나를 결정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는 하루 종일 수화기를 기다리며 긴장의 연속을 견뎌야 했다. 수십 번의 통화 중 단 몇 초의 대화가 아이의 생사 여부를 가르는 듯 했다. 아버지는 손톱을 물어뜯고 어머니는 아이의 장난감을 꼭 껴안았다.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는 절망의 나날로 이어졌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변 CCTV가 없던 시대였지만 주변 상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주민 탐문을 통해 범인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사건 현장은 아침마다 수사관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계단, 놀이터, 주차장, 그리고 공중전화 주변까지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복해서 확인했다. 이틀째 저녁, 범인과 부모 사이에 또 다른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더 차갑게 느껴졌다. 돈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 아이는 위험하다. 부모는 눈물을 삼키며 경찰과 상의했다. 경찰은 통화 중 부모가 범인에게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되며 지시된 행동만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통화가 끊긴 뒤 수사관들은 즉시 공중전화 주변을 재확인하고 차량 이동 기록과 주민 진술을 검토하며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 단지 주변은 조용했지만 부모의 집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부모는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매 순간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사이를 오갔다. 경찰 수사팀은 통화 분석을 통해 범인의 심리를 추정했다. 범인은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부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범인의 목소리, 통화 시간, 장소 선택, 심리적 압박 방식까지 모두 기록하며 사건의 심각성과 범인의 치밀함을 재확인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주변 CCTV가 거의 없던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기억과 탐문에 의존했다. 단지 주변 상점 주인,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심지어 지나가던 행인까지 조사하며 범인의 동선을 재구성하려 애썼다. 범인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은 수사관들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되었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1991년 2월 6일 아침 햇살이 한강 올림픽대로를 비출 때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길가에 버려진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처음엔 단순한 쓰레기나 분실물로 생각했지만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결박된 채 싸늘하게 식은 한 소년의 시신이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되었다. 사망 시점은 유괴 직후, 즉 범인이 아이를 납치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모가 밤마다 통화로 확인했던 희망은
안타깝게도 이미 끝나버린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다. 수천 명을 조사하고 수백만 건의 공중전화 기록을 분석했지만 범인은 단 한 번도 동일한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목소리 변조, 통화 시간 제한, 장소 이동 등 범인의 치밀함은 극에 달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자임을 재차 확인했다. 부모는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아이의 장난감과 사진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실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아이의 기억을 붙들고 그 기억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부모의 눈물과 절망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사팀은 범인의 심리를 재분석했다. 범인은 단순히 금전을 노린 것이 아니라 부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는데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통화 내용, 공중전화 사용 패턴, 이동 경로, 행동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부모 심리 이용, 지속적 공포 심리 유발, 흔적 제거를 위한 공중전화 사용과 통화 시간 제한, 주변인 및 수사기관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 행동. 사회적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언론은 부모의 호소와 경찰 수사의 어려움을 연일 보도했고, 시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놀이터를 예의주시하며 공포 속에 생활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제한하고 외출 시 주의를 강화했다.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주민 탐문과 차량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범인은 이미 흔적을 감춘 상태였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 안전 문제와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부모와 교육자, 정부기관은 어린이 보호 시스템 강화와 예방 교육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의 동기와 계획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부모는 매 순간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고 사회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모두에게 경각심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시신 발견 이후 사건은 점점 장기화되었다. 경찰 수사팀은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범인은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공중전화 기록, 차량 이동 기록, 목격자 진술, 주변 상점, 탐문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보고서가 매일 작성되었다. 수사관들은 각 공중전화 위치별 통화 시간과 내용, 부모의 진술, 주변 목격자 진술을 일일이 기록하며 분석했다. 전문 심리학자와 함께 범인의 행동 패턴을 추적했고 범인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자임을 반복 확인했다. 부모는 사건 초기부터 통화 중 범인의 목소리, 호흡, 단어 선택, 요구 방식까지 모두 기억하며 경찰과 공유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인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재구성하고 다음 단계의 수사 전략을 세웠다. 범인은 단순히 돈을 노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리를 지속적으로 조종하고 공포에 몰아넣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수사팀은 주변 CCTV가 거의 없던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기억과 탐문에 의존했다. 단지 주변 상점 주인,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지나가던 행인까지 가능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지만 범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흔적을 지우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시기 부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는 아이의 사진과 장난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보내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절망적으로 실감했다. 어머니는 눈물 속에서도 아이의 기억을 붙들며 그 기억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애썼다.
그들의 고통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범인의 심리를 재분석하면서 수사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했다. 계획적 범행 전후 동선이 철저히 계산되어 있음. 심리적 압박, 부모에게 지속적인 공포를 심어 심리적 지배. 흔적 제거, 공중전화 사용과 통화 시간 제한, 장소 변경으로 흔적 최소화. 수사 혼란, 목격자와 주변 정보를 통한 수사방해 의도. 수사 장기화로 사건은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었다. 언론은 부모의 호소와 수사 과정의 어려움을 연일 보도했고, 시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놀이터를 예의주시하며 공포 속에 생활했다. 학교와 학부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제한하고 외출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단서를 재검토하며 범인이 다시 범행을 계획할 가능성을 대비했다. 단지 주변 CCTV 부재, 공중전화 사용, 목격자 진술의 제한 등 수사 환경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 살인 사건을 넘어 아동 안전 문제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와 교육자, 정부기관은 어린이 보호 시스템 강화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사건의 여파는 수년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아 그 동기와 계획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면서 수사팀은 단순 추적을 넘어 범인 심리의 심층 분석에 착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범인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며 그가 보여준 계획성과 치밀함이 일반적인 유괴범과는 차원이 다름을 확인했다. 범인은 단순히 금전을 노린 것이 아니라 부모를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화 기록과 부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심리 상태를 추정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의도적으로 끊는 통화, 그리고 공중전화 위치와 시간을 계산한 행동은 범인의 높은 지능과 계산된 계획성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전략적 범행 방식을 기록하며 범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모는 매일 아침과 저녁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사건을 되짚었다. 아버지는 때때로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였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 속에서 아이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사건을 지켜보는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 수사팀은 범인의 심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 결론을 시도했다. 범인의 행동 패턴, 공중전화 사용 방식,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이동 경로와 범행 동기를 추정했지만 범인은 이미 흔적을 완벽히 지워 수사망을 피한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범인의 범죄 전략과 심리적 조종 기술을 기록하며 앞으로의 아동 유괴 사건 예방과 대응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자료화했다. 사회적 여파는 사건 발생 직후 수년간 이어졌다. 언론은 부모의 호소와 경찰 수사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방과 후 활동과 외출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아이들에게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기록을 남긴 것을 넘어 아동 안전과 사회적 경각심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부모와 교육자, 정부기관은 어린이 보호 시스템 강화와 예방 교육 필요성을 깊이 느꼈고, 이는 이후 아동 안전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수사 기록과 전문가 분석 자료는 현재까지도 사건 연구와 아동 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으며 그의 동기와 계획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사건의 충격과 교훈은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부모는 매 순간 아이를 기억하며 살아야 했고, 사회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경각심을 남겼다.